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도 통합지방직 9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9급 행정학은 국가직 9급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 상 문제가 두세 문제, 그다음 중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험과는 달리 난이도 상과 중의 문제가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수험생과 하지 않는 수험생들 간에 이게 합리적인 차이죠. 점수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는 시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험 문제도 있었지만 난이도 중도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난이도 중에서 실수하는 문제가 두세 문제는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학이 이제 필수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렬별로 선택 필수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문제 자체가 변별력이 있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중에 상응하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도 기본이나 심한이나 기출 이런 커리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수업을 들으시면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로 봅니다.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거죠.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맞죠? 실체설은 개인과 구별되는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이익이 공익이기 때문에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옳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거죠. 사익의 합을 공익으로 보는 거죠. 무엇은? 과정설은. 그러니까 공익도 사익과 사익이 타협과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여기 틀린 거죠. 과정설이 선진 민주 다원화된 사회에 적용되는 공익관이고 실제설은 권위주의에 적용되는 공익관이죠. 왜? 과정설은 절차죠. 타협과 조정이라는 다원론의 핵심적인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틀렸죠. 플라톤, 루소 모두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디귿만 틀렸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번의 문제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지문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겁니다. 2번의 문제를 봅니다. 간단히 여러분이 풀 수 있던 문제죠. 허스버그의 역구충격 요인 이온론에서 이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 감독, 대인관계, 보수, 성취감, 당의 성취감, 책임감, 승지, 인정감, 오케이, 자아개발 전부 다 만족 동기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번의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이 난이도 하짜리에 해당합니다. 3번이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서번트 리더십은 뭐예요? 발전적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이 발전적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번트 발전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보다 더 부하 중심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에는 뭐가 있어요? 부하들에 대한 개별적 존중이 있죠. 그거보다 더 부하 중심적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 발전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라.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리더가. 누구를? 부하들을. 구성원들이 부하죠. 그런 거죠. 보상과 처벌 핵심적인 관리 수단을 한다. 여기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보상과 처벌이라는 거, 업적에 따른 보상이죠. 업적에 따라 좋은 보상을 주기도 하고 업적이 낮으면 뭐예요? 처벌하기도 하는 거죠. 업적에 따른 보상, 보상과 처벌은 뭐예요? 업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뭐예요?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니은은 틀렸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그린리프는 존중, 봉사, 정의, 정제, 공동체 윤리를 강조한다. 봐봐. 이걸 잘 모른다 해봐요. 그러면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이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거다? 부하 중심적이라는 말은 부하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플러스 부하를 존중하는 거죠.
즉 존중하고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 리더가 부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면 리더의 최우선적 역할은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해요? 지시가 아니죠. 지시적 리더십이잖아요. 지시한다, 지시적 리더십. 우리가 전형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인 지시적 리더십에 해당하고 자율과 잠재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옳은 것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번의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이 푸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디귿 지문이 어렵다 할지라도 발전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 개념, 리더가 부하에게 헌신한다는 것만 알고 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명확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갑시다.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거죠. 생태론입니다. 환경 요인을 중시하죠. 하지만 오스본과 게블러는 아니죠. 오스본과 게블러는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의 기업가형 정부를 제창한 사람입니다. 후계형태주의, 이스턴 맞습니다.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죠. 이스턴에 의해서 후계형태주의가 나오는데 요거 틀린 거죠. 후계형태주의는 가치지향적이고 처방적 연구를 강조합니다. 신공공관리, 시장원래 경쟁인데 리그슨 아니죠. 리그슨 대표적인 비교행정론자입니다. 뉴 거버넌스, 로스 또는 피터스로 대표되죠. 로스나 피터스로 대표됩니다. 정부, 시장, 심사에 관한 네트워크를 강조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이것도 난이도 이제 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번이죠. 계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게 티브 모형입니다. 전제 조건은 옳지 않는 거죠. 시민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죠. 어디로? 자기가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동이 되니까 뭐예요? 발로 뛰는 투표 이렇게 하는 거죠. 외부 효과의 배제. 외부 효과의 배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외부 효과의 배제.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도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배제했으니까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놔두고요. 지방정부 재정 팽개지당 완전한 정부. 오케이? 완전한 정보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답은 당연히 3번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뭔지 여러분 착각을 좀 일으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출제되는 지문들이잖아. 답은 3번인데 티브 모형은 뭐냐면 자칫하면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그러니까 고정적이지 않으면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동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자체는 고정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가정합니다. 어디? 지방자치단별로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예요?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 이사하는데 비용이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하는데 비용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다른 거고, 그럼 고정적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그 지방 정부에 고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생산 요소에 따라 뭐 한다? 재산세 등을 부과해서 뭐 한다? 재정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부존재가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 잘 이해가 안 되면 재산세. 생산 요소인 지방 재산세 등이,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거니까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꼈다 할지라도 뭐 다른 것이 당연하니까 이 3번에 약간 좀 변형시킨 거죠. 5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봅니다. 관료제의 병리 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볼게요. 할거주의죠. 자기 조직의 이익만 중시하니까 조정과 협조가 안 되는 거죠. 형식주의입니다. 번거로운 문서 처리. 피터의 원리. 관료들의 세력 평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전문화로 인한 무능.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부족하는 거죠. 여기서 4번부터 볼게요. 4번부터 보시면 분업을 통해 전문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된 본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전문화되지만 다른 일은 모르는 거죠. 맞죠?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구주의 조정과 협조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형식주의는 뭐예요? 형식에 집착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번분용례죠. 번분용례. 그래서 번거로운 문서 처리입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피테올리입니다. 관료들은 세력 평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이건 관료 제국주의 또는 우리가 관료 제국주의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피테올이죠. 파키슨의 법칙 같은 거 있죠. 관료 제국주의 또는 파키슨의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피테올리라는 것은 무능력자도 승진한다는 거죠. 피테올리라는 것은 무능력자도 승진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6번의 3번 지문, 관료들의 세력 평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는 관료 제국주의고, 관료 제국주의에 포함되는 이론이 이제 파키슨의 법칙. 그러니까 관료 제국주의 파키슨의 법칙인데 피테올리라 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피테올리는 무능력자도 승진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7번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이제 난이도 중인데, 이제 여기 좀 볼까요?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래, 수업 시간 누누이 가능했죠. 동의어를 외워야 된다고. 하향적, 전방향적, 그 다음 정형적 이렇게 되는 거죠. 정형적. 그 다음에 상향이 후향적 또는 후방향적, 그 다음에 적응적이죠. 이것만 외우고 있더라도 문제 풀 때는 지장이 없죠. 여기서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라 그랬죠. 하향은 뭐요? 하향은 전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하향은 전방향, 그럼 상향은 후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상향, 후방향, 적응적이죠. 이게 동의어라는 것은 뭐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후방향적, 이건 맞죠. 그 다음 립스키 일성관료 당연히 뭐예요? 이건 상향적 접근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기억 디귿이에요. 기억 디귿. 7번의 답은 딱 1번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이걸 구하는데 지장을 느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시험 보는 당이라. 자, 봅시다. 사바트와 매즈머니의 집행 과정 모형인데 여러분들은 사바트와 매즈머니는 초창기는 하향적 접근법을 주로 연구해요. 하향적 접근법을 연구하다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통합 모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향적 접근법을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이제 상향을 기본에서 하향을 가미시킨 뭐가 된다? 통합 모형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얘도 하향적 접근법의 주자예요, 주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하향이지 상향이 아니죠. 초창기 하향을 연구하다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이제 통합을 제시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아마 우리나라 수험서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은 거의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 대학에서 정책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도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하향적 연구론자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나열식에 하나 포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 두 개 갖고 푸는 거거든요. 후향, 상향. 그럼 다시 봅시다. 다른 거 몰라. 하지만 나는 동의어는 외웠어. 그럼 디귿 리을에서만 찾아야 되는데 디귿 리을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리을이 답해야 돼요. 아니 디귿 리을이니까 리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이 답이잖아요. 이거 일성관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성관료는 상향적 집행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잖아요. 최근에 시험이 지문 4개를 다 알고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핵심적인 걸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난이도 중짜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신 있는 사람은 나 외웠어. 립스크 일성관료 상향이야. 그러면 답은 그냥 1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얘는 그 정도, 교수들도 그 정도 쓰고 있다는 거. 얘는 초창기는 하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서 이제 통합으로 가게 된 거. 그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8번이죠? 이 8번의 문제도 오케이. 봅시다. 기존에 우리 기출문제 지문을 혼합했거든요. 이것도 기존 우리 기출 지문을 혼합한 겁니다. 혁신은 옳지 않은 거죠?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당연히 답 1번이죠. 왜 1번? 기출문제 그대로잖아요. 혁신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을 혁신이래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이용한단 말에 나오면 안 되죠. 2번 승계는 기본 목표는 유지하죠. 목표는 그대로 두고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거죠. 유지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 유지죠.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결은 다른 정책으로 대체 없이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8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9번입니다. 아마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했을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경쟁 가치 모형이죠. 큉과 로브라의 경쟁 가치 모형인데 봅시다.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외우고 있죠? 그러면 여기 좀 볼게요. 먼저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통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개방체제 모형은 유연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조직을 강조하죠. 그러면 인간관계 모형은 유연성을 강조하고 인간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제를 강조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내부 과정 모형은 통제를 강조하고 인간이죠. 합리 목표 모형은 통제를 강조하면서 조직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혁신 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가업 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관계 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이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인간관계 모형이 인간과 인간이잖아요. 이게 관계 문화예요. 인간과 인간관계니까 관계 문화단 말이에요. 문화로만 하면. 그러면 내부 과정 모형이 뭐예요? 이 내부 과정 모형이 유계 문화, 이게. 그러면 개방체제 모형은 이게 혁신이거든요. 합리 목표 모형이 이제 가업 지향 모형이에요. 이제 이게 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얘는 이제 목표 기준이 뭐예요? 성장과 자원 획득 능력이죠. 그럼 얘는 구성원의 만족도죠. 그러면 유계 문화, 내부 과정 모형, 안정과 통제예요, 여기는. 얘는 효율성, 효과성이죠. 즉 생산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평가 기준이. 그렇게 했을 때 봅시다. 유계 문화가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이계 문화는 뭐예요? 안정과 통제예요. 오케이? 이계 문화는 안정과 통제란 말이에요. 근데 응집성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건 이쪽이에요. 이게 사기잖아요.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건 이쪽이란 말이에요. 관계 문화에서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죠. 관계, 인간관계 모형에서 사기 유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사기가 뭐예요? 응집성이 응집성, 구성원 간의 만족도 응집성. 그래서 다시 한번 응집성과 사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얘는 맞고. 혁신이죠. 여기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조직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자원 획득. 오케이? 이게 바로 혁신이에요. 혁신. 성장하고 자원 획득, 성장이 맞죠? 가업 지향이어야 돼요. 가업 지향. 이쪽이잖아요. 효율성, 효과성이니까 생산성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다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고 나서 이 기준이죠. 평가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도출해야 돼요.
그 문화랑 이렇게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난이도 상짜리 문제에 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고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이제 해설할 때는 쉽지만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는 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화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10번 문제 봅니다. 연금이죠. 연금이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퇴직연금 직윤율은 1.7%로 이제 단계적 인하라죠. 그럼 기여율은 이제 9%로 인상됐고, 지급률은 1.7% 단계적으로 우리 기본서 표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다음 퇴직연금 수급 재직 요건이 20년, 10년으로 완화됐죠. 10년 이상 근무하면 이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여력으로 변경된 게 아니라, 그러면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이나 총 재직 기간의 평균 보수액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아니라 총 재직 기간의 평균 보수액으로서 퇴직연금을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우리 기본서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 얘는 한번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액이 아니라 총 재직 기간의 평균 보수액으로 합니다. 됐죠? 11번 문제 봅시다. 중차리 문제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한번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로 속하는 세목만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보통세거든요.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죠. 그러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 세금이 있죠. 기초. 먼저 자치구 세금이 뭐예요? 이거 두 개죠. 그러면 여기서 자치구 세금을 일단 특별시 광역시와 얘네 공통점이니까 자치구 세금 두 개를 빼야 되죠. 뭐가 있어요? 재산세 빼야죠.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세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목적세가 여기 없어요. 지금 목적세는 이렇게 되는데 목적세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빼야죠. 재산세만 일단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린 디귿리 미음이 빠져야 되죠. 미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서만 이제 우리가 가장 손쉽게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봅시다. 1번과 3번인데 이 좀 볼게요. 이 지방소득세가 문제가 돼요.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해설제 다 써져 있고 우리 기본서 표가 있지만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시군세, 시군세.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 그래서 주민세하고 요거가 시군세가 되기 때문에 도세가 아니죠. 그래서 니은 빼야 되는 거죠. 니은, 리을, 비읍이 답인데 우리가 흔히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두 개를 외우시는 거고 시군세가 뭐예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세금을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3번이고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자치구세 두 개 정도 하고 목적세 두 개 정도 하고 시군세 정도만 암기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도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갑니다. 이 문제는 12번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누구나 쉽게 구했을 겁니다. 답은 누구나 쉽게 구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할 겁니다. 국가회계는 D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회계는 2호조 시스템. 일반적으로 D브레인은 7급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몇 번 다뤘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서 D브레인 또는 시마트도 다뤘죠. D브레인이
국가회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얘는 잘 안 내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호조 시스템이라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맞는데 이건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다 수험생들이 2번 답은 맞아요. 왜? 우리나라 발생주의 복식부기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3번. 발생주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죠. 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아직 지급은 안 했어요. 하지만 왜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직 돈이 들어오고 나가진 않았지만 채권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 들어와도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 기반의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부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예요. 제가 해설에도 간단히 써놨지만 일반적 회계는 재무회계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재무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국민에게도 보고하고 국회에도 넘기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넘기는 게 다 재무회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회계라 그러면 재무회계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재무회계인데 예산회계는 내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부 내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뭐 한다? 쉽게 말하면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예산회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라 그러면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계가. 그건 재무회계예요. 근데 일반회계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일부 행정학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로 구별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재무회계를 그냥 포괄적인 회계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럼 이건 반대가 된 거죠. 재무회계가 발생주의 복식부기고 예산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예요. 이때 예산회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부에서 정부 내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식하는 거 회계예요. 내부 관리 측면에서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게 예산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는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우리 수험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다. 굳이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를 구별한다면 예산회계는 내부에서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국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행정부 내부에서 관리 측면에서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답 2번이죠. 그거 모르다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독특한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위원회 조직이 뭐예요? 우리가 한죠. 독임제 위원회. 1인이 결정한다? 복수가 결정한다. 이 논리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 조직은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책임성이 결여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된다? 민주성을 제고하는 장관. 왜?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뭐한다? 민주적인 거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뭐예요? 정부조직법 2조상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다 하는 거고. 왜? 책임성이 거래됐죠. 독임제 조직이 혼자 결정하니까, 여러 사람도 혼자 결정하니까 책임관계가 명확하니까 얘는 얘에 비해서 책임관계가 결여되는 거죠. 얘가 뭐냐는 거죠. 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자 할 때만 외저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자문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계속성, 상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관청의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위원회.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 논리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14번 갑니다. 공무원의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보수를 주는 거죠.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보수를 주기 때문에 자격증이 뭐예요? 능력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능력을 검증해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직능급은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합니다. 연공급이죠.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기술력 확보에 유리하다. 아니죠. 여기 틀린 거죠.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가 확보에 어려운 거죠. 오케이? 일반 행정가죠. 오히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직무급이죠. 직위분리제 직무급은 뭐예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합리적 보수. 즉 직위분리제 보수 체계. 그럼 동일 노동이란 뭐예요? 책임도와 곤란도가 같으면 동일한 보수를 주는 거죠.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고 변동급의 성격. 왜 변동급이에요? 전년도 성과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전년도 성과에 의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동급의 성격을 갖습니다. 오케이? 일부 학생들이 이제 할 때 안타깝게도 이 문제 틀린 일부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 강화 이론에서 성과급은 고정 비율이다 그래서 이 변동에 의해서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변동급입니다. 오케이? 전년도 성과에 의해서 매년 바뀌죠. 그래서 그 학습 강화 이론에서 고정 비율 강화가 성과급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급의 성격을 갖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국가재정법상 AB 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용 규모가 300억 이상이죠.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AB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수험생이 거의 다 맞았을 겁니다. 답은 500억, 300억이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16번 갑시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옳지 않은 거죠. 봅시다. 법관 및 검사. 4급 이상 일반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그러니까 맞죠? 그러면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총경 이상의 공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 답은 여기죠. 요건데 군인은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군인은 대령 이상의 장교가 등록 대상자고 공개 대상자는 뭐예요? 중장 이상이에요. 공개 대상자는 이제 중장 이상이고 군인은 대령 이상이 등록하고 중장 이상이 공개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급이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그런 논쟁도 있죠. 직급이 전보다 높기 때문에 4급 이상이 다 높죠. 그래서 법관 및 검사, 그 다음에 4급 이상, 그 다음 오고,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케이? 여기 좀 난이도 상도 좀 분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군인은 대령 이상이 등록 대상자이고, 중장 이상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7번. 살라몬이죠? 근데 강제성이요, 강제성.
지금까지 살라몬은 항상 직접성을 냈거든요. 근데 이제 강제성을 냈단 말이에요. 최초에 이제 강제성이 문제로 나온 거죠. 그러면 강제성이 가장 높은 건데, 강제성이 높은 게 뭐예요? 정부 소비, 규제, 공기업이거든요. 오케이? 강제성이 높은 것이 정부 소비, 오케이? 그다음 규제, 공기업이에요. 우리가 많이 다뤘죠. 특히 이제 이 규제에서 직접성으로 넘어가면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강하고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낮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강제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죠. 얘밖에 없잖아. 오케이? 강제성 높은 건 정부 소비, 규제, 공기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좀 우리가 뭐예요? 좀 수업 시간에 좀 또는 문제 풀이할 때 이 강제성에서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직접성이 요거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고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8번의 문제를 봅니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을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게 설치한다. 맞죠? 특별에게 기금은 예산 총계주 원칙에 의하다. 예산 총계주 원칙에 의해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국가재정법상 예산 총계주에 의해는 뭐예요?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 자대, 그 다음 뭐야? 수입대책경비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은 예산 총계주의 예냐 아니냐 엄청나게 논쟁이 있죠. 학문상 논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국가재정법상으로 예우라 했고, 특별에게는 뭐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이지 예산 총계주에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답은 2번이에요. 2번. 일반에게 특별에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전부 다 국회가 성립도 심의 의결해야 되고 결산도 국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일반에게 특별에게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맞죠? 추경에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틀리면 안 되고 우리가 탄력근무, 원격근무 단순 구별이 아니라 분명히 나올 거라 했잖아요. 100% 나올 거라고 해서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 등에서 여러 번 풀었던 문제죠. 탄력근무제 한 유형입니다. 근데 주 5일 근무를 안 해요. 이게 핵심이죠.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집약근무형이잖아요.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은 게 집약근무형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수없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제 20번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참 봐봐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아무것도. 홀릭과 라메시의 모형에 따라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거죠. 그럼 봐봐. 제가 해설을 써놨는데 홀릭과 라메시는 메이와 함께 정책 의제 설정 모형을 구별한 사람이에요. 4가지로 구별한 사람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논문을 발표한 연도가 다르지. 메이가 91년도고 이 홀릭과 라메시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같이 이걸 보완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딱 이게 메이 거구나 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메이와 이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이제 메이 혼자 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메이 걸 이어받아서 같이 좀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인데 이게 이제 메이 거구나 기본적으로. 이게 빨리 떠올르셔야 되는데 또 우리 그게 좀 힘들죠. 근데 봅시다. 높죠? 이거 A 붙이도요. 낮죠? 내부 접근이요. 높죠? 이게 굳히기.
이거 뭐다? 동원형이죠. 봅시다. 가죠. 시민사회 단체 등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맞죠? 일부가 주도하니까. 나죠. 특별히 의사결정대에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치, 즉 일부의 영향력 있는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면 로비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다음 구칙이죠. 공중의 지지가 높게 되는 정책 결정 등은 집행이 용이해. 왜? 똑기 때문에 용이하죠. 저항을 안 하니까. 라본 봅시다. 동원형인데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동원형은 공중 의제화 전략이 반드시 해야 돼요. 공중 의제화 전략이 필요 없는 것은 뭐예요? 내부 접근형이고, 다시 한번 공중 의제화 전략이 필요 없는 것은 내부 접근형입니다. 얘는 동원형이죠. 동원형은 공중 의제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시문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상이 이제 두세 문제 좀 끼어 있고, 근데 상도 열심히 한 수험생들에겐 별로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난이도 중짜리, 그러니까 강사의 입장에서는 다 쉬워요. 그 다음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예를 했던 사람은 난이도 중짜리가 하로 속해요. 근데 공부량이 좀 부족한 수험생들에게는 난이도 중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점수 분포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온 것이 이번에 우리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제 고득점 95, 100 또는 85에서 90 사이 또는 80점 밑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시험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반 때 좀 심화반 때 이렇게 충실히 하면서 기본서를 좀 꼼꼼히 보는 수업 태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급 수험생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직 9급은 끝났고 이제 9급에서 남은 것은 군무원 9급이 남았죠. 이제 군무원 9급에 원서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차분히 내년을 위해서 기본서를 꾸준히 한번 정독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아직 군무원 9급이 남아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비록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점수가 낮았다 할지라도 또 군무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군무원 9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다시 한번 기본서와 여러분이 풀고 있는 동영 모의고사를 병행해서 정리를 하시고, 군무원 9급을 원서를 내지 않은 수험생들은 차분히 기본서를 정독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올해는 안 됐더라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